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강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19살에 보육원에서 퇴소해 현재 28, 여전히 자립 중인 허진이입니다. 저는 박강빈이라고 합니다. 만 18세에 퇴소를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바로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손자영이라고 합니다. 18살에 퇴소해 현재 28살, 여전히 자립 중인 손자영입니다. 저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퇴소해 현재는 29살이 된 신선입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에게 아저씨 안녕하세요.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아저씨에게 나의 18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보낸 18은 어떤 시절이었나요? 꿈을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까 고민한 시절이었나요? 학업 스트레스를 떨치고 싶어 들뜬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했겠죠. 하지만 나의 18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했고 성인이 아님에도 성인으로 살아야 했던 18 어른으로 살기 시작한 시절이었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18 어른. 오늘은 용기 내서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대구에서 생활하는 18 청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나는 18 어른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육원을 입소하기 전의 기억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 때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랑 뭐 늘 그냥 같이 보내는 게 당연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놀이공원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놀이공원에서 저희는 모두 같은 유니폼에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선생님 한 분을 따라가면서 길 잃지 않게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노는데 저에게 이제 펼쳐진 장면은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양손을 잡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뭐 팝콘이랑 뭐 솜사탕을 들고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쟤는 왜 나랑 좀 다르지? 라는 어떤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무엇일지 궁금해요. 어린 시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억이 보육원인 아이들이 있어요. 저처럼요. 보육원에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도 있지만 원가정이 있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돌아가셔서 혹은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들어오는 아이도 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들어오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저씨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어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이유로 보육원에 들어와 함께 자란 우리. 처음엔 여느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아주 어린 4살에 보육원에 들어온 강빈이도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보육원이었어요. 네, 저는 그냥 인생의 첫 기억이 그냥 보육원이거든요. 4살이 되던 해에 입소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그 가정에 있었을 때 기억은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입소할 때 그 생활지도원 선생님들과 같이 보육원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이동했던 순간들이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되게 산골에 있는 보육원이었었거든요. 그 영종도 아시죠? 그 인천국제공원 있는데 근데 거기가 그 신도시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시설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로는 산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에서 또래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경험이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이모라 부르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서 매미 소리가 들려오는 시골 보육원을 걷고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의 첫 장면이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새 학교도 가게 되었다. 자자 얘들아, 늦겠다. 어서 타고 학교 가야지. 회사에서 자동차를 후원해 주신 덕분에 학교 오가는 길이 참 편해졌다. 그치? 네, 선생님. 세차 타니까 진짜 좋아요. 으아, 세차 냄새. 근데 수영이 너는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근데 너는 괜찮아? 뭐가? 버스에 회사 이름이랑 우리 보육원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 사실 나는 내가 보육원에 있다고 일부러 말하고 싶진 않거든. 근데 보육원까지 다 표시나는 버스를 타고 다 같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러면 사람들도 알 거고 어느 보육원에 있는지도 알 거 아니야. 거짓말은 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꼭 표를 내고 싶지도 않아. 그건 그래. 근데 차에서 내리면 애들이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지거든. 잠깐 눈이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숨고 싶을 때도 있어.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제가 외부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이제 외부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동네가 좁기도 했고 이제 학원이 끝나고 이제 보육원을 들어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친구들에게 내가 보육원에 산다는 걸 안 들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소문이 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알아가지고 놀랬었어요. 저희 보육원이 이렇게 가파른 언덕 위에 엄청 큰 하얀색으로 지어진 큰 건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보여가지고 너네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사는 애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 약간 그런 친구들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좀 놀림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약간 조금 그런 걸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언덕 위 하얀 집에 사는 애? 그래, 나 언덕 위 하얀 집에 사는 거 맞아. 그게 뭐가 어때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을 때 이렇게 맞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영 친구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저 차별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좀 다른 아이구나. 느낄 뿐이었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아저씨. 예전에는 보육원에 있는 우리에게 고아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들 눈에 외롭고 안쓰러워 보였을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근거 없는 편견과 선입견은 갖지 말라고 왜 우리는 당당히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편견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고아라는 편견이 되게 많은데 그런 편견들이 너무나 오래 쌓여왔을 뿐이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모습들만 많이 보여져 왔고 자립준비 청년들도 계속 숨다 보니까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사자로서도 더 많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나는 다른 방향에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오히려 책임감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저씨, 고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아와 커밍아웃을 합쳐 부른 말인데요. 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육원에서 살았다는 걸 고백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보육원 출신임을 얘기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아저씨, 우리가 너무 앞선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정작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너무 깊이 고민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갖는 또 다른 편견일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들아,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숙제할래? 우리 엄마가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강빈아, 너도 가자. 빨리 숙제하고 축구 한 판 하면 재밌겠다. 갈 수 있지? 근데 나는 오늘 집에 일찍 가야 해서 미안한데 다음에 같이 갈게. 왜?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 같이 놀자 해도 맨날 일찍 가면서. 같이 가자, 비나. 야, 너 없으면 축구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야.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야, 같이 가. 아니야.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정말 안 돼. 재밌게 놀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나는 이쪽으로 가거든. 나 먼저 갈게. 야, 강빈! 너 이제 그쪽 아니잖아! 마마 맞는데. 야, 너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너 저기 하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거기 천혜보육원이잖아. 너네 집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아저씨, 그렇다고 보육원 생활이 그저 어두운 것만은 아니에요. 든든한 가족처럼 오롯이 나를 알아봐주는 존재도 있으니까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양육 선생님은 내가 외롭거나 슬플 때,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내 편에 서서 나의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신선 친구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 앞에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주머니에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챙긴 것 뿐인데 이게 주머니에 혹시 뭐 훔친 거 아니냐 꺼내봐라 이렇게 해서 다 꺼내봤는데 사실 훔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과도 못 받고 그 마트를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시설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그 마트로 당장 이렇게 가셨어요. 뛰어가셨어요. 그래서 화를 내시면서 왜 아이를 이렇게 의심하고 사과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막 하면서 따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저한테 보육원에 산다라고 주눅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좀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느 아이들과 조금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 청년. 그때 우린 18 어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밀어요. 최근 통계를 보니 현재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2,000명에 가까운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나오고 있고요. 이들을 포함해서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10,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나와 제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빈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또 봐야 되냐면요. 가정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의 반대말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일반 청년, 비자립준비 청년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보호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살아 있어도 보호자로서 역할을 못 다할 때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딱 법적인 차이는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이는 보육원에 살았으니까 뭐 이럴 거야 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하는 지점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을 뭔가 사회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수동적인 계층이 아니라 그냥 청년의 한 형태이고 한 가정의 형태이다 라는 게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도 아시죠? 지난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종료 나이가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18살이 되어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립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게 된 거죠. 자립의 주체가 시설이 아닌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우리가 된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법이 제정이 되면서는 시설의 재량이 아니라 개인이 난 자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면은 만 24세까지는 퇴소를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조금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나 너무 두려워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설에 머물래라고 하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사실은 불안도 덜어지고.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의 어떤 정서를 확인을 해보면은 19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했고 적게는 뭐 5년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퇴소를 하고 싶거든요. 빨리 시설을 벗어나고 싶고 빨리 자유롭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바뀐 이 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자립이 두려운 친구들한테는 조금 유예할 수 있는 이 법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개정되기 이전 아동복지법 제16조를 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1960년대라고 하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만 18세 퇴소 이 청소년 이 기준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다. 근데 196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만 18세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너무 어렵지도 않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너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면 집도 장만하고 가족도 꾸리고 뭐 이런 것이 가능했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 18세는 너무 연령이 어리고 물론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장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빠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 자립준비 청소년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머무르고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자립 8개월하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다라는 그 의견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동의하셨어요. 그렇다. 만 18세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이것을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통과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나이 18, 민법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속하는 18 어른이 만나야 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예요. 세상에 태어나 사람은 누구나 이방인이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또 고독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저씨, 그런 이방인들 틈에서 우린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시설의 문을 나오는 순간 나는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얼음나라에 핀 선인장 같았고 모래바람 황량한 어쩌다 사막에 던져진 펭귄 같았다. 어서 오세요. 자, 뭐 드릴까? 이불이랑 베개 사러 왔는데요. 아하, 그 종류가 많으니까 한번 쭉 봐요. 그 가격대는 얼마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드릴까? 그 찾는 소재가 따로 있어요. 디자인은 어떤 걸로다가? 그 요즘 아가씨들은 무늬 없이 아주 깔끔한 것도 좋아하던데. 그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내게는 이불 하나 고르는 것도 넘어야 할 산처럼
높게 느껴진다. 단체 생활을 하며 어느 하나 내 의지대로 선택해 본 적 없는 나.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이 모든 걸 이제 혼자 해내야 한다. 그렇게 나는 혼자였다.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립할 준비가 될 때 사회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 너무 무리한 욕심인가요? 그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저씨는 아실까요? 국민통합위원회 정순들 특위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그 생애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령도 대학을 가는 20세 정도에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한다 그러면 그게 지금 24세도 아니고 한 거의 29세 뭐 하여튼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18이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고 아직은 좀 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없고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 이들 앞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직은 사회적으로 어른으로서 살아갈 만큼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보고요. 부모님들이 채워줄 수 있는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18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자립을 도와줄 것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 가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많이 이뻐졌다. 보육원에서 아주 나온 거야? 집은 구했고.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근처에 방은 구했어. 아, 일자리를 못 구했구나. 퇴소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자립정착금은 아직 그대로 있겠네? 그렇지. 자립정착금이랑 나 후원해주시는 분이 준 후원금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큰 돈이 있어 봤어야지. 다들 돈 관리 잘하라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고 고민이야. 그럼 가영아, 너 그렇게 큰 돈 그냥 꾹 움켜쥐고 있지 말고 저축 같은 건데 투자 한번 해보면 어때? 투자? 내가? 내가 어떡해.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에 함부로 투자하는 거 아니랬어.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은 안 되지. 너라서 얘기하는 건데 나 사실 돈 좀 벌었거든.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안 가볼래?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안정되게 살 거야. 수익 완전 빵빵한 투자니까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그건 좀... 내가 정말 아까워서 그래. 일단 가서 설명회 한번 들어보자. 돈이 돈을 번다고 목돈 있을 때 도전해보는 거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안 그래? 혼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악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께서 뭐냐면은 이제 좀 외롭고 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굉장히 막 보살펴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유기하거나 또는 방임하거나 학대했던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친인척이 나타나서 이 돈을 노리고 나타나는 자들도 있어서 이렇게 물론 지금 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 액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아주 좋은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완비가 되어야지만 이들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자립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하다. 2022년 8월 25일 광주의 보육원 출신 친구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에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세상을 원망하며 난 왜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 친구는 아마 수없이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아저씨,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기만 해요.